영화 재밌으셨어요? 네,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본 게 한 달쯤 전에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사실은 이제 영화가 블랙 코미디라는 걸 알고 봤는데, 알고 봐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영화를 이런 대중적인 영화에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영화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가는 것은 쉬운 능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 같아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시작을 벌써 해버렸는데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마 영화를 굉장히 즐겁게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사용하는 그런 그 유머가 굉장히 차갑고 또 약간 풍자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굉장히 참혹한데 또 그것이 바탕에는 또 조크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객 입장에서 블랙 코미디를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도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블랙 코미디 하나의 어떤 미학적인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블랙 코미디 영화들이 폭넓게 관객들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영화의 그 대중적인 화술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마 영화를 즐기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영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코미디이죠. 말하자면 거대한 그런 농담 같은 영화인데 그 농담이 아주 어둡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방면의 어떤 다양한 프리즘의 어떤 빛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이제 음식 영화라는 말하자면 장르 아닌 그 하위 장르의 어떤 그런 어법들을 따르고 있는데 음식 영화로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 영화가 뭐라고 할까요? 이 음식 영화가 이제 표층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그 밑에는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적게 보면 한 6, 7개, 많게 보면 한 10여 가지의 플롯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그런 서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통 이제 표층 플롯과 심층 플롯으로 보통 일반적인 영화들은 구성이 되는데 이 영화는 하위 플롯들이 대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 8개, 10개까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마 오늘 또 제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그런 것이 확장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에 모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같은 영화의 지비를 만든 것은 뭐 약간 자살행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격의 대상인 영화거든요. 영화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영화가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 영화를 잘 설명하고 구석구석 의미를 해봤자 영화 속에서 보시는 어떤 특정 인물들, 블룸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신 대로 다 보시면 된다라고 마구식으로 얘기하고 퇴장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가 공격하는 어떤 전방위적인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생각을 혹은 그 여러분들의 감정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오늘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경우는 전혀 다르지만 또 영화의 어떤 그 서 있는 어떤 그 서사 구조는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재능을 보여줬던 영화가 제 생각엔 비슷한 영화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도 사실은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것을 독특한 형식 속에 담아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단단한 어떤 감정적인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영화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위에 흐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서플롯들을 파악하시지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영화가 주는 재미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처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밀도 높은 감정적인 어떤 단단함 같은 게 있죠. 영화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치즈버거로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영화는 이제 블랙 코미디를 잘못 보고 나면 영화가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용하는 어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가 미진하거나 찜찜하다거나 뭐 화가 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영화가 장르적인 어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 영화의 잔혹한 장면들조차 장르의 어법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알레고리다, 뭐 메타포다, 혹은 풍자극이다 이런 식으로 떼어놓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장르적인 거리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분 나쁜 부대낌을 아마 갖지 않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뛰어난 각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은 이제 왕좌의 게임 같은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드라마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크 마이로드라는 감독입니다. 마크 마이로드는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아이디어가 훌륭한 각본을 가져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형식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이 영화가 흥미를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설정이 너무 강하고요. 설정이 너무 강한 영화일수록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게 있어서 한 30분쯤 지나면 영화가 지루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제가 시계로 봤을 때 한 45분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이 머리에 권총 자살을 하는 스텝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이제 음식 영화로서 코스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 영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플롯의 흐름 방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그 시퀀스라는 게 보통 한 영화에서 8개에서 1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나리오 작법을 배울 때 8개의 시퀀스로 배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코스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스가 모두 정해진 코스는 모두 5개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두 사람이 코스에 끼어드는 우연한 코스 아닌 코스가 2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고랑 관련된 치즈버거 코스가 있고요. 혹은 갑자기 청솔간의 요리사로 바뀌게 된 타일러의 양고기 요리 코스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모어라는 디저트 코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초반에 도착해서 돌아올 때 웰컴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영화에서 코스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9개 정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느끼신 것처럼 이 각각의 코스들이 영화 속에서 그냥 음식만 예쁘게 보여줘서 그걸 플레이팅해서 와, 저 음식 맛있겠다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대리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음식 영화로서 굉장히 엄정한 과정을 거쳤고, 실제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미슐랭 별 3스타인 미국의 스타 셰프가 이 영화에 대해서 자문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플레이팅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음식들을 보면서 와, 먹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드시죠? 큰일 날 것 같으시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음식 영화로서의 어떤 디테일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가되, 기본적으로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천태만상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어떤 각자의 변화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한 대를 가지고 찍는데요. 현대에 와서 이제 점점점 많은 카메라들을 찍어서 액션 장면이 아닌 그냥 드라마 장면들도 여러 대의 카메라로 효율적으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작은 규모 영화들도 그렇게 많이 찍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필름이라는 것이 제작비의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까, 디지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카메라를 지금 보면 2대 정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정된 공간이고, 굉장히 설정이 세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에 가면 점점 지루해질 수 있을 텐데, 일단 플롯과 연출력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서 그대로 간다는 것.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건데 화면 짜기가 심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 중심인 그런 영화이고, 캐릭터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설정이 워낙 강한데도 불구하고 각자 인물들이 처한 딜레마들을 정확히 잡아내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형식적으로 무슨 굉장한 느낌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정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아주 영리하고도 단정하게 연출한 작품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 제가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영화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나 그렇겠지만, 이 영화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약간의 한 5% 정도는 영화에 관련된 자료들에서 본 이야기고요. 95%는 그냥 제가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타일러라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비판받는 인물로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다 비판을 받고 있지만 타일러의 핵심적인 잘못은 한 가지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연히 이 영화에 대한 한 가지 정답으로 받기를 원치 않은 것은 제 뜻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자 이 영화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내가 생각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넓게 또 좀 자유롭게 팔짱 푸시고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풀라는 건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영화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메타포라고. 팔짱 하셔도 됩니다. 저도 팔짱 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영화의 시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각본을 쓴 각본가가 노르웨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갔대요.
근데 그 식당은 섬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똑같은 이 영화 같은 구조였고, 배를 타고 섬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배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호러적인 느낌 같은 게 더군다나 작가니까 상상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영화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결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각본에 나중에 이 마크 마이로드가 연출가로서 참여를 해서 영화가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뒷얘기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일단 초반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사로잡는 그런 공간적인 맥락 등 같은 것이 있겠죠. 이 영화를 이제 그런 뒷얘기들을 제외하고 제가 볼 때 이 영화에 이제 확고한 떠오르는 어떤 밑그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르의 세계에서는 어떤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독창적인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장르라는 것 자체가 규칙과 관습 위에 토대한 어떤 그런 미학적인 어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영화가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들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이 영화를 이제 호러적인 뉘앙스는 조금 약하죠. 스릴러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영화를 호러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깔끔한 현대의 어떤 레스토랑에서 벌어져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호러에서 굉장히 익숙한 하위 장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숲속의 기괴한 집에서 벌어지는 어떤 참극을 다룬 일종의 저택 호러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블 데드 같은 작품부터 경우는 좀 다르지만 미드소마 같은 작품들까지 그런 작품이 공포 영화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하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어떤 숲속 같은데, 그런데 섬 같은 곳에 어떤 하나의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에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갔던 사람들이 그 저택과 관련된 어두운 비밀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죽으면서 파멸을 겪고 끝나게 되는 끔찍한 이야기. 이런 공포영화가 뭐 진짜 100편도 넘거든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공포영화의 어떤 하위 장르로서의 특색을 이런 음식영화 속에 집어넣어서 접붙인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장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떠오르는 것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법들이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 특급 살인 같은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객실 안에서 벌어진 어떤 살인사건이 있는데, 그 살인사건과 관련돼서 그냥 우연히도 거기 모인 것 같이 보인 사람들 사이에 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과정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제각각 온 거대한 밑그림이 있는 거죠. 다 관계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이야기 하면 한정된 공간에서 그런 것을 스릴러적으로 너무 잘 쓰는 사람이 아가사 크리스티고, 혹은 그녀의 영화를 작품을 영화화한 수많은 영화들이겠죠. 근데 이 영화가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처음 보면 그 제각각의 사람들이 그냥 $1250라는 엄청난 돈을 내고 그냥 부유한 사람이겠거니라는 공통점만 보이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다 음식들의 재료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와야 하는 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브라운 대학을 다녀서 학자금을 융자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불려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어떤 작법들은 스릴러에 굉장히 익숙한 것들을 능숙하게 차용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장르적으로 돋보이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구체적인 어떤 작품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그 절멸의 천사라는 영화에 남는 걸작이 있죠. 그 절멸의 천사라는 그 루이스 부뉴엘의 작품을 보게 되면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만찬을 벌이려고 하는데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그 만찬은 지옥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절멸의 천사라는 부뉴엘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근데 이 영화는 절멸의 천사랑 기본적인 구도가 똑같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서 요리사,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또 건장하기도 하지만, 저기서 뭐 단합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면 사실은 그 중에 몇 명은 탈출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실상 순응하지 않습니까? 리처드 정도가 나가서 이제 손가락이 잘리는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사실은 뭐 또 소위 말하는 뭐 개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바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멸의 천사 같은 작품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음식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따뚜이일 텐데, 요즘 라따뚜이가 많이 호출이 되고 있는데요. 라따뚜이에서도 음식에 그토록 까다로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시골의 가정식 같은 그 라따뚜이를 먹으면서 갑자기 처음 어떤 맛을 깨닫는 거잖아요. 라따뚜이의 라따뚜이는 이 영화의 치즈버거랑 정확하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몇몇 가지들이 그림이 있고요.
또 연극의 역사를 보면 관객모독이라는 또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러니까 관객을 극에 동참시키는 방식을 관객을 모독하면서 영화 극 속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연극의 어떤 하나의 방식들이 있게 되는데 관객모독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영화에서 제가 아까 말한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이 영화의 어떤 하위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뭐 배우 얘기도 잠깐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레이프 파인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웨일즈 사람이라서 그 RALPH라는 렐프가 영어가 아니고 웨일즈어입니다. 그래서 렐프가 아니고 레이프라고 써야 되고요. 역시 오지랖 넓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레이 파인스는 사실은 배우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 배우가 몸을 너무 잘 쓰는 배우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대사를 집전하고 전체를 이제 카리스마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도 레이 파인스가 사실은 영화적인 사실상 뭐 스토리도 그렇지만 연기적으로 확고한 중심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아냐 테일러 조이라면 사실은 지금 동시대의 그 여자 배우들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 배우는 어디서 무슨 역을 맡겨도 일단 연기가 아주 훌륭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배우를 집중적으로 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영화의 설정이 것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유일하게 이질적인 단 한 사람을 맡고 있으니까. 니콜라스 홀트는 연기에 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덜 모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얄밉고 징그럽고 나쁜 배역 굉장히 많이 맡고 있거든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같은 작품. 이 영화를 보면 얄미운 역은 아니지만 사실은 초대받지 않는 아냐 테일러 조이를 셰프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봤다고 착각하잖아요. 하면서 거의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무슨 매드맥스 장면 같은 거예요. 이모타님이 나를 보셨어 이러는 것 같은데 그분이 또 거기 나오시잖아요. 니콜라스 홀트는 사실은 이런 배역을 이런 밉살스럽고 정은 안 가는 것 같은 영화에서 가장 얄미운 배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배역을 맡아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연기를 했고요. 저한테 또 인상적이었던 건 송차우입니다.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서 맷 데이먼과 함께 주연을 맡은 여자 배우이고 이 영화에서 그 서빙을 맡는 웨이터 장으로 나오는 그 사람인데 홍차우는 그냥 그 세계를 설명하는 얼굴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초반에만 조금 몇 가지만 보여줘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들이 다 그 분위기로 다 해결이 되고 믿어지는 것 같은 자신은 굉장히 장르적으로 놀라운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배우들에 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장씩 넘기듯이 음식 영화적인 특질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영화로서 이 영화의 특징은 영화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끽하셨을 거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각 코스마다의 음식들이 사실은 전체의 흐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건들하고 이게 단단하게 결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심드렁하게 음식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보지 않게 만드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음식들은 복선이 되기도 하죠. 영화의 후반부가 되면 사실은 이 영화가 신랄하게 바깥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모멸을 갖고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셰프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셰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몇 년 전에 스태프 중에 한 명을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두 번에 걸쳐 좌절이 됐다라는 것을 그 아끼던 부주방장인 캐서린이 폭로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캐서린이 폭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요리를 만드는 데 쓰는 가위를 가지고 허벅지에다 찔러서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뭐 보셨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리 중에 하나 중에 닭다리에다가 작은 가위를 꽂은 요리가 있죠. 다리에다 가위를 꽂은 것을 앞에서 시각적으로 선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작품을 하다못해 요리를 시각적으로라도 이렇게 복선으로 깔아주는 거고요. 스토리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영화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뭐 타코 나이트부터 시작해서 빵 없는 빵 같은 건 거의 주제적으로 거의 노골적이다시피 한 그 음식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세 사람이 음식에 관한 태도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릴리안 블룸이라는 그 음식 평론가고 또 하나는 이제 식도락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타일러고 또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 돈 받고 끌려왔다가 죽는 자리인 걸 나중에 알게 되고 황당해하는
그러면서 가장 평균적인 보통 사람의 입맛을 갖고 있는 마고가 있습니다. 마고는 이 앞에 두 사람에 비하면 음식 맛을 너무 모르는 사람 같죠. 아니, 지금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담배부터 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입안을 제대로 미각을 둔하게 만든다거나, 중간에 충분히 그 음식의 의도, 스토리텔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왔으면 음식을 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타일러는 한심해하고 있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잘 끄고 가려다가 나중에는 화까지 내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영화 속에 마고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영화는 앞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지식이 음식을 즐기지 못하게 장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두 사람을 비판적인 뉘앙스로 영화가 거론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한테 요리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요리를 해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많은 것들, 이 사람이 사실 알고 있던 수많은 파코챗을 포함한 수많은 도구들과 재료들을 다 알아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는 엉망진창의 양국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영화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명의 그 블룸 같은 사람은 음식에 대한 지식이 평론가니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응징을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지식이 오용되는 사례들 같은 것을 음식 영화로서 흥미롭게 보여주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주방의 풍경들, 그중에 플레이팅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음식 영화로서, 이 음식 영화로서 영화가 성공해야 나머지 서플롯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이제 거대하게 음식 영화로 누구나 보이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거나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입니다.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이 영화 속에서 음식은 말 그대로 음식 요식 업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아주 직설적인 비판이나 풍자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거대한 영화판 혹은 영화가 상영되는 상황 속에서의 특정 역할을 하는 각 인물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셰프는 당연히 감독입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메뉴는 각본이거나 영화 콘티 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만든 메뉴와 그런 콘티를 이제 각본을 가지고 이들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손님들을 향해서 그것들 서빙하면서 이제 영화가 펼쳐지죠. 이 영화는 진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서빙하는 사람이 있고 서빙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서빙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스텝이나 감독에 해당하고, 서빙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화 속에서 배우나 관객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날의 그 음식을 서빙하고 먹이는 행위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제의 같기도 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을 기대하는 거죠. 이 감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온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배우의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각본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본인이 습득한 역을 이제 알게 모르게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영화에서 이제 그 엔젤 투자자로 나와서 돈으로 사실은 대체 메뉴를 달라고 얘기까지 했던 사람은 당연히 영화에서 투자인데, 투자자나 제작자일 텐데 자기가 투자나 제작을 했다는 명목하에 감독의 권한을, 예술적인 권한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그 대체 메뉴를 개발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죽은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인 상황은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그런 은유처럼 보이죠. 수많은 감독들이 제작자나 투자자의 돈의 힘 혹은 파워에 눌려서 자기 어떤 예술적인 권한을 포기했을 것이고, 대체 메뉴와 대체 장면을 개발했겠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을 약간 코미디로 극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주방장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영화에서 조감독 같이 보이고요. 홍차우가 연기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 마케팅 책임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극장업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서린 같은 사람들은 영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최근에 많았던 어떤 그런, 일련의 무슨 미투 이후의 어떤 사건들 같은 것을 영화에 담아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반대쪽 진영을 보면 이제 더 재밌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받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평론가는 이제 어떤 레스토랑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 평론가의 도움을 받아서 번듯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죽인 수많은 그 요리사들은 어떻게, 식당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공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상대방이 계급적으로 굉장히 슬픈 순간 타코나잇 같은 걸 얘기를 하게 되고 혹은 빵 없는 빵을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계급적인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본인은 뭘 보고 있냐면 이멀전이 분리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사실은 극 중에서 이 평론가라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지식을 권력으로 사용을 해서 영화를 망치는 사람들으로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비판을 받고 있죠. 제일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가장 비판받는 게 타일러라는 겁니다. 타일러는 누굴까 하면 뭐 전형적인 시네필처럼 보입니다. 사실 영화광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영화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왜곡되어 있는 것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저 감독을 거의 맹목적인 어떤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요리를 즐길 때 요리를 즐겨야 할 단 하나의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네필이나 모든 영화광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주장하는 일반 보통 눈에 영화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은 알 수 없는 영화를 보아야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밥 먹기 전에는 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든지 이러저러한 규칙은 어떻다든지라는 것을 규칙을 계속 옆에 있는 그런 규칙을 모르는 영화에 대한 영화력이 약한 그런 평범한 관객인 마고를 타박을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고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 규칙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규칙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식당에 오면 일단 먹을 걸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컨셉이 멋있으면 뭐 하느냐. 빵 요리인데 빵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관객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영화광은 신랄하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마지막에 되면 그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 극 중에서 이제 어떤 도구를 썼는지 이런 걸 영화로 바뀌게 되면 저기서 광각 카메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기서 커트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기서 화면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다 눈치 있게 다 알아보죠. 그렇지만 정작 영화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고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에게 거의 망신을 주는 장면이 영화 속에 사실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직접 만들게 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양고기와 버터를 이상하게 굽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신랄하게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평론가든 아니면 영화광이든 영화에 관해서 많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의견만을 독선적으로 고수하거나 그것을 권력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치열한 감독의 공박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영화의 세계를 전방위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이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몇 가지 미술적인 장치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떠올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엔젤 투자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일단 이 레스토랑을 굉장히 넓은 통유리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관객들이 영화 보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통유리 바깥이 스크린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반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멀리서 이제 폭발음이 들리고 막 불바다가 되게 되고 거기 이제 배에서 기름이 떨어진 멀리 배 위에 타고 있는 마고가 그것을 보면서 치즈버거를 먹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극장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일 것이고 이것은 관객이 그동안 자기가 몰입했던 영화에서 벗어나서 멀리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더군다나 희미한 박수소리 같은 걸 영화에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영화의 마지막을 즐기면서 나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마지막 장면이 주죠. 공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로 기본적으로 짜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서사적인 방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구도를 짜서 구도의 힘으로 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물들을 그룹핑한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있고 그들을 맞는 이 스태프들이 있는 것인데 이 그룹핑을 하는 사이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딱 두 사람이 있죠. 한 명은 타일러고 한 명은 마고이죠. 이 구도를 둘 줄로 나눌 때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받는 자로 나뉘어져 있죠. 제공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만드는 스태프들이고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손님이겠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또 하나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태프들은 아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날 자기들이 다 죽을 거 알고 있고 저 손님들도 다 죽일 거를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정해진 대로 자기들의 메뉴, 다시 말하면 스크립트에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반면에 이 영화에서 서빙을 받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게 되고 당혹하게 되고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면 체념하면서 결국 그 일부가 되어서 끝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는 자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모르는 자로 나뉘어 있는데 예외가 두 사람이죠. 타일러하고 마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도 서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타일러는 이 두 가지 어떤 대립항이 있다고 쳐서 모두 네 가지가 있다고 친다면 알면서 서빙하는 자, 모르면서 서빙받는 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알면서 서빙받는 자라는 독특한 혼자만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기 오기 전에 셰프가 미리 알려줬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혼자는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아마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또 돈 주고 샀겠죠. 그러니까 마고의 시간을 마고는 에스코트 서비스라는 여성으로 보이잖아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에스코트 서비스라는 마고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자기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것도 전제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건데 이 타일러는 극 중에서 어쨌건 이 두 가지 이 대립되는 점에서 아주 예외적인 분면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는 자라는 거죠. 마고의 위치는 정반대편에 있죠. 이 사람은 모르는 자예요. 그렇게 보면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죠. 근데 영화의 후반이 되어서 이 사람이 마침내 혼자서 구원을 받는다, 혹은 탈출할 수 있었다, 혹은 유일하게 셰프랑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고의 위치도 역시 그 혼자만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분면에 놓이게 되죠. 이렇게 사사분면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예외점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이 서사를 구사하는 방식으로서 흥미로운 어떤 드라마turgi의 묘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는 좋은 영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영화에서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메뉴를 잘 짜야 되죠. 신선하게 스토리텔링이 확고하게 살아있는 그런 메뉴를 잘 짜서 코스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나 뭐 이런 시나리오에 기반한 콘티를 잘 짜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죠. 스태프들이. 그래서 플레이팅 할 때 아주 공들여서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팀워크를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 짠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메뉴가 있고 그 메뉴를 가지고 그것을 구현해서 요리로 구체화할 수 있는 스태프들의 능숙한 팀워크와 혹은 능력이 있어야겠죠. 셰프는 원래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자기의 코스들이 그대로 나가는 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훌륭한 영화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우연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연 같은 건데 아무리 영화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감독조차도 현장에서의 우연적인 상황에 완전히 마음을 닫아가면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두 감독조차도 현장에서의 우연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고 아예 우연을 향해서 확 열어두는 감독도 있죠. 뭐 홍상수 같은 감독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우연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우연적인 상황으로 거장이 된 사람도 있어요. 하마구치 류스케 같은 감독인데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에는 한계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뜻하지 않은 원동력의 제공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우연이 생겼을 때 우연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영화의 어떤 활력으로 삼아야 훌륭한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영화에 대한 미학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의 역동성에 관한.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영화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범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잘 짠 메뉴가 있고 그 메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스태프들의 실력이 있고 그들이 감독 밑에서 완전히 복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신훈련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메뉴가 어긋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코스부터 어긋납니다. 이 빵을 집어넣지 않는 그 소스만으로 주는 요리부터 어긋나는데 왜냐하면 이 코스의 기본 전제는 손님들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각 코스에 먹는 것을 다 영양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정량으로 다 만든 어떤 그런 건데 안 먹는 손님이 최초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안 먹는 손님은 애초에 오기로 되어 있지 않은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님은 이제 마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고라는 존재가 셰프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마고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심지어는 원래는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웨스트벨트라는 사람이었는데 마고라는 사람이 대신 오시니까 저 사람은 왜 왔을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런데 이제 또 옆에 감독밖에 보지 않는 사람은 저분이 날 보셨어 이러는 건데요. 어쨌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고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애초에 원래의 이 작품을 만들려는 계획에 계속 뭐라고 할까요? 이제 행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죠. 일단 코스를 건너뛰어 버리지 않습니까? 빵 없는 그 빵 요리를 안 먹지 않습니까? 왜 안 먹냐라고 얘기하니까 빵이 없는데 어떻게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직설적으로 공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빵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코스가 있고 정해진 장이 있는데 그 챕터를 넘어서 빼버리면 이야기가 제대로 그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어긋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메뉴를 구사해서 거기 그대로 영화를 만들면 혹은 작품을 만들면 혹은 요리를 만들면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라는 이 셰프의 입장에서 균열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녀가 있어서 요리가 최후에 가장 아름답게 완성이 되죠. 영화 속에서 뜻하지 않은 우연은 두 번 발생합니다. 하나는 타일러 때문에 발생하고요. 하나는 역시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마고 때문에 발생하죠. 영화 현장에서 벌어나는 우연이라고 모두 다 그 영화를 만드는데 창의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에서 반드시 비가 와야 되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뭐 살주자를 풀어도 그날 여러 가지 일기 때문에 그것을 구사할 수 없다면 그런 일기 변화에서의 우연은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혹은 그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배우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질병으로서의 우연은 또 감내해서 다른 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우연이라는 게 모두 다 원동력이 되는 영화라는 건 불가능하겠죠. 우연 중에 어떤 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돌파구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우연은 심각한 해가 될 때 뭐 기다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두 가지 우연 중에 하나는 이 코스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주고 우연 중에 하나는 이 코스를 활용점정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해를 주는 것은 타일러의 음식이었어요. 타일러를 시키게 되는데 원래 모욕 주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되고 그 요리는 차마 먹을 수도 없을 정도의 최악의 음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 메뉴를 짜는 그런 완벽한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로서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슬로빅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필요 없는 쓸모없는 시간 낭비, 재료 낭비였던 우연인 것이죠. 반면에 마고가 주었던 우연이 있습니다. 마고라는 존재가 굉장히 거슬려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 셰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아는 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모르는 자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 있고 우리가 짠 대로 저들을 끌어들여서 전체가 다 절멸하는 그런 파국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사실상 촬영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이 등장했고 기본적으로 이 파국에서 서비스 받는 자들의 핵심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선이나 스노비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위선이나 스노비즘이라고 하지도 없는 심지어는 계급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 그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은 존재가 거기 있는 것이 너무 거슬리게 되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를 정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윽박지르게 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신고도 하고 등등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상대방을 내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최고의 순간에 치즈버거를 배고프다면서 그녀가 요구하게 되고 치즈버거를 이제 버거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영화 속에서 감정적으로 중심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등장이기도 할 텐데 저럴 때 등장하는 건 꼭 외국에선 치즈버거고 한국에선 꼭 무슨 김치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치즈버거를 저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또 대중적으로 강력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 치즈버거를 만드는 경험이 뜻하지 않게도 애초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이 더 메뉴라고 하는 일련의 수많은 퍼포먼스를 포함한 돼서 아주 훌륭한 어떤 우연으로서 창의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훌륭한 작품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 영화를 빌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와 구조를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그것을 숙련된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합을 통해서 구현해야 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지어 우연까지도 멋지게 끌어안아서 소화할 수 있어야 좋은 작품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화법들이 예술론에 관한 영화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또 예술가에 관한 영화로 보이죠. 예술가 영화라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하위 장르이고 명확한 장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술가 영화라는 장르로 본다면 이 영화는 어느덧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와 세상에 대한 환멸에 빠진 예술가의 구원을 향한 어떤 그 노력 혹은 그것을 이제 파멸의 형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구현하는 예술가의 어떤 노정 이런 걸 그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자기가 공격하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공격 목표가 있죠. 자기 예술을 망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당신 음식 맛있다, 최고다, 끝내준다, 뭐 자연주의적이다 어쩌다 말을 해서 그때까지 오게 되었는데 무슨 한 끼에 200만 원 가까운 그런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음식들로 이제 점점점 고급스럽게 가게 되고 그럼 한 끼에 200만 원 가까운 $1250라는 돈을 내고 먹는 그런 요리라면 중류층까지는 불가능한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소수의 부자들이나 엘리트층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게 되고 점점점 더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순수한 음식을 대접하고 맛있게 먹는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환멸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겠죠. 초기에 이 사람이 처음에 식당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은 그 릴리언 블룸입니다. 릴리언 블룸이라는 이름을 제 생각엔 블룸이라는 약간 상대적으로 안 쓰는 성을 쓴 이유는 해럴드 블룸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학사에서 지금도 아마 살아있죠. 해럴드 블룸이라는 문학평론가가 갖고 있는 확고한 엄청난 위치가 영문학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미국의 4대 작가 그러면 무슨 뭐 돈 드릴로다 누구다 이렇게 해서 4명을 말하는데 그게 다 해럴드 블룸이 한 얘기거든요.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해럴드 블룸이라는 굉장히 실제로 뛰어난 평론가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좋아해서 책을 많이 봤는데요. 해럴드 블룸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블룸을 가져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쨌건 그 해럴드 블룸, 그 릴리언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릴리언 블룸이 이 눈밝게도 그의 요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았죠. 그래서 멋지게 잡지에다 글을 써줬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레스토랑을 열고 승승장구하게 된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기사가 이 셰프만 살고 있는 그 숙소에 들어갔을 때 보면 옆에 벽에 처음 그녀가 썼던 글이 쓰여져 있죠. 잡지에 실렸던. 근데 그때 그 요리 평론가인 릴리언은 영화의 주인공인 이 슬로빅을 누구의 묘사에서 뛰어난 예술가라고 요리사라고 말을 하냐면 탄탈로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탄탈로스가 나오게 되는데 탄탈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요리랑 관련된 모티브들이 많아요. 근데 탄탈로스라는 사람은 올림푸스 신전의 신들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런 그 초대를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신들이라고 뭐 별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들은 얼마나 뛰어나는지 보자라는 이상한 꼬인 마음을 갖고 요리를 해서 이 요리를 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서 자기 아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요리를 만든 다음에 이들이 아는지 보자 해서 신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신들이 그것을 알아채서 죽을 형벌을 받게 돼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거든요. 탄탈로스가. 근데 탄탈로스가 그래서 지옥에 가는데 탄탈로스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걸로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인가 하면 지옥의 이름 까먹었는데요. 어떤 나무 밑에 이 사람이 사실상 결박된 상태로 이렇게 물에 잠겨서 나무 밑에 서 있는 그런 영원히 있어야 되는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무 밑에 있는 상황에서 배가 고프잖아요. 나무를 보면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과일 나무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려고 손을 뻗으면 나무 가지가 달아나는 겁니다. 피노키오 코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 과일을 딸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거죠. 목이 마르면 자기가 물에 잠겨 있거든요. 고개를 숙여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바닥까지. 그래서 물을 못 마셔요. 그래서 바로 물이 옆에 있고 바로 음식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탄탈로스의 지옥에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탄탈로스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슬로빅이 갖고 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인물이 얼마나 뛰어난 요리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신화적인 메타포로서 이 블룸이 그걸 차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 사람이 탄탈로스의 지옥에 빠져 있는 거죠. 슬로빅이. 그런 측면에서 이 인물의 어떤 문제나 봉착해 있는 위기 같은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예술가의 이제 갱생기가 중요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징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스타 존 레기자모가 연기했던 그 디아즈라는 그 스타를 공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겁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항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죠. 내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극장에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떤 때가 딱 하루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게 당신 영화였고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뭐 요즘 말로 개쓰레기 영화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그 금쪽 같은 휴식에 당신이 나를 귀한 시간을 망쳤다라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예술가가 예술가에 대한 공박을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슬로윅이 미래의 슬로윅한테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로윅이 계속 가면 존 레기자모처럼 되겠죠. 굉장히 스타인 요리사일 텐데 이 인물은 이미 환멸이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고 영화 속에서 존 레기자모가 연기하는 그 스타는 그냥 돈벌이나 명성에만 관련이 있지 연기에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심지어는 그 후진 작품을 보고 좋아하는 팬을 등장시켜서 반전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게 또 조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스타가 죽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술가가 최소한의 진실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올바른 그런 태도를 결여했을 때 어떤 몰매를 맞아야 되는지 사실은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속의 상황이죠. 둘 다 예술가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영화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명성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가게 된, 그러면서 파멸을 겪게 된 예술가의 환멸인데, 이 사람은 구원을 원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치즈버거에서 오죠. 영화의 마지막은 사실상 다 처음으로 되돌리면서 영화가 끝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즈버거를 만들 때, 영화에서 거의 웃지 않은 이 슬로윅이 웃는 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초반에 그 햄버거를 굽는 시절로 자기 경력을 시작했을 때 그 셰프의 그 액자 속에 있으면서 그의 모습이 나올 때 웃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햄버거를 해달라고 해서 치즈버거를 직접 구워서 줄 때 이제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리 영화이고 셰프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셰프가 직접 요리를 영화에서 안 합니다. 다 스태프들이 해요. 그가 하는 유일한 요리가 치즈버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요리 경력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치즈버거를 구우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싸구려 버거집에서 이달의 사원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받은 그런 어떤 상장 같은 것을 뒤에 붙여놓고 그것을 초심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고 마고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는 그 사람의 진심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그런 서사만 그럴듯하고 검은만 플레이팅만 화려한 요리들보다는 치즈버거가 더 맛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 직전에 그 셰프의 방에 가서 그 사진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작이 햄버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리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일종의 재치를 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치즈버거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치즈버거를 하는데 주문을 하면 좀 미디엄으로 해달라고 하고 아메리칸 치즈로 해달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래 치즈버거는 아메리칸 치즈를 해야지 뭐 옆으로 안 퍼지고 그대로 녹지 어쩌고 하면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말을 주고 받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음식에 관해서 정확하게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고 그것이 치즈버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뜨거운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이 소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계급 때문이죠. 당연히 이 영화는 계급론이 바탕에 깔고 있다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자조하는 이 슬로윅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사실 괴물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나는 호어다라는 표현까지 영화에서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춘부라고 비유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영화 속에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고는 그런 쪽의 직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마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영화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고와 두 사람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유사 부녀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죠. 치즈버거를 만들 때를 보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나 하면 그래 만들어주지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가난한 부모가 사줄 수 있는 게 치즈버거밖에 없으니까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사주는 그런 치즈버거처럼 만들어주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돈 없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요리로 치즈버거를 딸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슬로바키아 출신이죠. 그 슬로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슬로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슬로바키아 출신의 이민자 출신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슬로윅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그 슬라브 쪽에서 자주 쓰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발음을 스펠링은 그렇지 않지만 들으면 슬로우위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고 약하다는 것처럼 들리죠.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처지처럼 들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그녀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네브라스카 깡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처음에 이제 레스토랑 갈 때
들떠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꼭 프롬에 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말하죠. 프롬이라는 건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가는 어떤 무도회, 댄스 파티 이런 건데 프롬을 안 가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녀는 네브라스카 깡시골에서 나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를 졸업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출신의 이민자인 어떤 굉장히 하층민으로서 슬로빅이 갖고 있었던 계급적인 울분과 그녀가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당당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화적인 초반에선 특히 교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이기도 하죠. 공박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고가 갖고 있던 계급적인 처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 그 일치하는 처지가 마지막에 치스버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사로잡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었죠. 바로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적인 하층 계급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상층 계급으로 보게 되는데 그 양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일종의 계급투쟁처럼 그린 어떻게 보면 무슨 설국열차 같은 영화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심지어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야기를 해서 압제자들이 그냥 시혜처럼 주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피압제자들이 쟁취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거의 계급혁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블랙 코미디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다른 장르였으면 지나친 점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영화에서 그러면 존 레 기자 뭐가 내가 데려온 이 비서인 여자는 대체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니까 물어보죠. 어느 대학 나왔어라고 하니까 브라운 대학 나왔다고 하고 학자금 융자는 안 받았죠라고 하니까 그게 죽어야 되는 이유야 이렇게 농담 물론 굉장히 싸늘한 블랙 조크인데요. 그 조크를 하는 이유는 브라운 대학은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사립대 명문 대학이니까 가려면 학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평범하거나 가난한 애들은 갈 수가 없는 대학이죠. 돈이 일단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브라운 대학을 그렇게 진학을 해서라도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에서 가장 대학생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자금 융자의 문제지 않습니까?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를 안 받았어요. 집이 엄청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죽어야 될 이유는 너의 계급이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그 계급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거칠면서도 파워풀하게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적인 영화에서 이렇게 구사가 되면 이 영화가 유치하거나 아니면 조악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굉장히 인공적인 장르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날선 그러면서도 흥미롭고도 재밌기까지 한 아주 싸늘한 어두운 유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팀워크 스태프들이 좋을까를 생각하면 팀워크 스태프들이 좋은 이유는 노동이 힘들어서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 밤에 2시에 식재료 다 다듬고 자야 되거든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데 거기를 배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2시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숙식을 하는 게 이 사람들 노동하기 제일 낫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팀워크는 이들의 계급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도는 완벽하게 계급적으로 짜여 있는데 계급적으로 굉장히 높고 돈을 쓸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일이 꼬이죠. 그게 바로 마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심지어는 이제 젠더 문제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코스는 남자들의 어리석음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남자들로 하여금 45초 동안 도망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추격하는 장면이 있고 남자들은 다 여자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죠. 그래서 굉장히 쪽팔려 하면서도 도망을 가는 남자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냥 그런 상황에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남자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르적인 그냥 재밌는 아이디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면에서 왜 남자들에게만 도망가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을까? 그것은 사실은 도망가게 한 게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만 그 코스를 즐기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들만 배제시키고 남은 사람들끼리 음식을 즐기는데 그 음식은 남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은 슬로빅이 아니라 캐서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음식 영화로서의 특색이 주제적인 측면이나 이야기의 흐름에서도 얼마나 잘 묘사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흥미롭게 보이는 지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젠더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한 시간 10분 정도 더, 10분만 더 쓸게요. 1시간이 지났지만. 바쁘시죠? 저도 근데 바빠가지고 좀 할 말은 해야 돼서 10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연과 문명 간의 관계처럼 보여요, 이 이야기가. 초반에 그런 걸 초석을 계속 깔아둡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음식 영화라서 보면 코스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초반일수록 굉장히 자연 그대로의 풍미나 이런 걸 살린 재료로 만든 요리를 서빙하죠. 코스의 첫 번째가 가리비 요리인데 그 가리비는 그 섬에서 직접 이렇게 채취한 가리비죠. 그 최소한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만들고 코스의 이름 자체가 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감탄하면서 블룸이 무슨 우리는 바다를 먹는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코스가 되면 계급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뭐 추억의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또 타코나이트에 관해서 또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빵 없는 빵이죠. 빵 없는 빵이라는 건 계급 얘기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뒤에 가면 젠더 문제로 가게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가면 이 끝까지 가게 돼서 하는 영화가 스모어라는 건데 사실 스모어 과자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스턴트로 나오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근데 스모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장 인공적이어서 미각을 향해서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해서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진짜 나는 마달못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스모어가 마지막에 가장 최악의 음식으로 가장 인공적인 음식이지만 어쨌건 어린 시절의 추억하고 결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영화가 이야기하고 인물들을 다 스모어로 만드는 거잖아요. 마시멜로 옷을 입히고 바닥에 초콜릿 뿌리고 해서 불을 지르니까 이게 스모어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스모어로 끝내게 되니까 사실상 섬으로 시작해서 스모어로 끝나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연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사회 문제로 거쳐서 마지막에는 가장 인공적인 문명의 어떤 어떻게 보면 문명이 빚어낸 최악의 요리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과 결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요리를 이야기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이 영화는 초반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연만 요구할 뿐이지 인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할 뭐 무슨 도교에서 하는 얘기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셰프가 하게 되는데 영화를 다 보면 결국은 자연 속에서 이 마지막 참극이 일종의 집단 자살이나 집단 타살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를 일종의 순환 사이클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개체의 실패를 문명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명이 다다르게 된 어떤 굉장히 허위의식이 있고 위선도 있고 수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함께 다 모두 불러 모아서 불사지름으로 인해서 다시 처음에서 시작하게 만들려는 그런 걸 꿈꾸고 있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 수많은 사건들로서의 그 작품이라는 건 무슨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뭐 라그나로크라든지 뭐 성경에 나오는 무슨 아마겟돈이라든지 혹은 무슨 힌두교에 나오는 쉬바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영화에서 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이 되면 다 처음으로 돌아가죠. 스모어를 먹으면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마지막 처음으로 또 역시 귀결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처음 만들었던 이 주방장이 만들었던 건 치즈버거로 시작을 했고요. 얘도 아마도 어린 시절에 가난한 부모님이 사줬을 치즈버거의 맛을 기억했겠죠. 이런 식으로 앞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에 대한 문명에 대한 응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물과 불의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화랑 사실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영화의 시작을 보면 처음에 물에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 마고가 하는 행동은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럴 때 아니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고 타박을 받는데 난 차라리 미각을 포기하겠어 라고 말을 하고 좀 이따 배를 타죠.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온갖 일을 겪고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에서는 이것이 불로 정화를 하든 파멸을 하든 영화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오로지 살아남거나 구원받게 된 그녀는 마고는 물로 탈출을 하죠. 그리고 물 위에서 마지막에 승리자로서 혹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햄버거를 물면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거대한 불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그런 물과 불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까지 사실은 구도 역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끝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짜여 있죠. 마지막 순간에 미각을 포기하겠다 말하는 그녀가 사실은 가장 미각이 살아있어서 치즈버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한편에 거대한 복수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복수국을 끌어안은 일종의 거대한 희생제의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미드소마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죠. 마지막에 또 불로 끝내주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것까지. 이 영화에서 초대된 사람 모두 몇 명이냐? 손님이 모두 12명입니다. 당연히 이 구도 속에서 그 다음에 또 레스토랑의 벽에 장식되어 있는 건 십자가 장식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이 셰프의 관계를 보면 사실상 무슨 유사 종교처럼 보입니다. 셰프에 대해서 계속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규율로서의 맹목적인 복종도 하고
역시 또 그들에 대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이런 무슨 종교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명백히도 이것은 뒤집어서 만든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죠. 거기서 이제 성찬식도 유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눠주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식사를 집전하게 되는 건데 그 예수의 자리에 셰프인 슬로빅을 놓는 거예요. 슬로빅은 비틀린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비틀린 사람이 하나 더 나오는데 비틀린 유다가 나오죠. 그 유다는 바로 영화 속에서 마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예수가 집전하는 한 번의 만찬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서양 문명에서 너무나 중요한 최후의 만찬의 테마를 가져온 거죠. 그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비튼 것이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남는 것은 유다가 남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은 거대한 희생제의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꾸미게 되는데 그렇게 보고 나면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거나 내가 미웠던 놈들 모아서 죽이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이나 문명에 관한 이 영화가 초반에 깔아놓은 관념적인 대사들까지 떠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 전체가 하나의 제의로서 희생제의로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플롯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이 인간들을 재료로 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은 뭐 자기들이 뭘 하려고도 하고 계획도 짜고 혹은 멍청이 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어떤 것들을 운명 속에서 자기의 정해진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운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운명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영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엔딩 장면을 보고 저도 여기는 저도 자료에서 본 건데 자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 햄버거에다가 독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복선도 있다는 거예요. 홍차우가 초반에 고기를 계속 정해진 시간만큼 숙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하루를 더 두면 고기가 부패해서 박테리아가 당신의 뇌를 파먹고 어쩌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녀가 식당에서 먹어야 될 햄버거를 뒤늦게 거기서 한 입 빼어 물고 여기서 맛있게 석션하듯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부패한 거죠, 그 사이에. 그리고 뭐 애초에 그녀만 놓아준 이유가 어차피 독을 타서 죽였기 때문에 그녀를 바다에 내버려도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다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보는 것도 자유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테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영화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톤을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저한테는 보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그녀가 햄버거를 씹어 먹을 때 표정은 말 그대로 승리자의 표정이죠.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이 영화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무슨 햄버거 독살설이 있는 것처럼 영화의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끼워 맞춰서 마구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건 그 수많은 뭐 해석과 오독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더 메뉴라는 굉장히 잘 만들고도 재밌는 영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이런 수많은 합의의 플롯들을 가지고 흥미롭게 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런 드문 영화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